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총서 개고만 외국죠.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좌우로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살이 그냥 쪽쪽 빠지고 있어요. 좌우로 정렬 2588 살 빠지네 살이 빠져 2588 살 빠지네 2588.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손발이 꽁꽁 어는 겨울엔 도로부터 꽁꽁. 올겨울엔 그냥 타이어 말고 꼭 겨울용 타이어 하세요. 잠깐, T스테이션에서 겨울용 타이어를 미리 구매하시면 훈훈한 선물을 드립니다. 12월 말까지. 마음까지 따뜻한 스마트 케어. T스테이션. 하나와 외환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1등은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어 세계 인류은행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만세. 세계적인 대한민국 1등은행 KEB 하나은행.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올레드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우리 아빠는 엄청 빨리 달린다. 우리 엄마는 전화하면서 운전할 줄 안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니? 아이들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세요. 끝까지 마무리하는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산업기계장비 어디서 사고 팔지? 산업 다 알아. 산업 전문 부동산 정보는 산업 다 알아. 산업 인터넷 뉴스와 온라인 전시회도 다 알아. 산업인들은 다 아는 삭감매입니다. 산업 다 알아. 잘 갖고 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두고서요, 여야 대표가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선대가 친일과 독재에 책임이 있다 보니까 후예들이 그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발언 때문에 여야 공방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을 하고요. 대통령은 여야 대표 플러스 여야 원내대표 이렇게 해서 5명이 만나는 회담을 하자,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자, 문재인 대표, 그러니까 먼저 대통령이요. 예. 여야 대표 플러스 여야 원내대표, 그래서 5명이 만나자고 제안을 했더니 야당이 갑자기 대통령과 여야 대표 이 3자 회동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이거 왜 일단 이런 역제안이 나왔다고 보세요? 그 질문이 없어가지고 제가 깊이 고민을 안 했는데요. 예. 일단 남북 협상하듯이 항상 청와대 제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온 관례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무게를 더 실어주려고 그런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5명 만나면 원어브댐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는데 이게 대표하고 대통령 만나면 좀
급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 말씀이신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표 중심이니까. 예. 근데 지금 대통령하고 이렇게 만날 필요는 있는 거 아니에요? 뭐 3자 회담이 됐든 5자 회담이 됐든. 그렇죠. 이런 만남이 좀 자주 있어서 예.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좀 예방하고 하는 예. 게 일상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야당도 그냥 뭐 대통령이 오랜만에 나온 제안인데 예. 그냥 조건 없이 가서 뭐 역사에 와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이야기하는 그렇죠. 건 막지도 않을 거고. 예. 더군다나 지금 이 역사 교과서 논쟁이 이념 논쟁에서 이제 감정 논쟁으로 번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선친의 문제들을 이제 문재인 대표가 거론을 해서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어떤 뭐 돌발적인 발언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야당은 지금 친일 색깔론이라고 제가 부르고 싶은데 예. 어쨌든 이 정부 여당 쪽을 친일로 좀 몰아붙여가지고 예. 자기들이 이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지금 일관되게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맥락에서 그저께인가요? 이제 문재인 대표도 친일 미화하려고 한다 새로운 교과서가.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김무성 대표 이제 선친 이야기까지 끌어들인 건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도 이제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죠. 이 뭐 완전히 철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종북 색깔론보다도 친일 색깔론이 더 강력하거든요. 지금 일본 아베 정권도 문제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아직도 나오지도 않은 책인데 문재인 대표는 뭐 미래에 대한 관심법을 쓰는 건지 예.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말이 안 된다라는 측면도 있는데 이게 자꾸 이 선친의 문제를 끌고 나오면 이게 참 당사자들은 어떻게 할 말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버지를 지금 당장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민주주의가 이제 근대성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예. 그게 뭐 부모가 어떻게 살든 자식은 자식 나름대로 인생이 있는 것이고 이 대표적으로 이 어저께서 그 한홍구 그 교수 부친이 자기 자식 꾸짖은 그런 글이 좀 공개됐잖아요. 예. 그 보면 한만년 옹은 한홍구 교수가 운동권에 빠져가지고 예.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질타를 하는데 그 자식인 한홍구 씨는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또 문재인 대표가 이런 개체성을 부모 자식 간에도 뭐 인생이 다를 수가 있고 사상이 다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부정하는 걸 보면서 이 부분 정말 근대적인 민주주의자로서 좀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자, 근데 어쨌든 국정화 문제요. 여기에 대해서 또 야권이 물론 연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와중에 황우여 교육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국정교과서 뭐 이거 영원히 하자는 것은 아니다. 한시적인 국정교과서론을 꺼내들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 처음부터 이건 전 전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국정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목적은 교과서 내용이 문제가 없도록 친북 반남 현재 교과서 내용을 바꾸자는 것이고 그 바꾸는 게 일종의 교과서 시장 자율적으로 안 되니까 일종의 그 내용적으로 독과점이 돼 있다 보니까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애초에 전제가 돼 있던 것이고 그 교과서 내용이 많이 고쳐지고 또 국민들이 그죠. 지금 국사학계는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지만 국민들이 이 문제점을 뚜렷이 인식을 해서 그런 국사학계를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수단으로서의 국정화는 효용 가치가 없어지는 시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저는 황우여 부총리 발언이 있었지만 청와대하고 우리 새누리당도 좀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없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사학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국사학계 입장도
그 미리 좀 정부가 국사학계하고 이런 문제를 고민도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은 사실 그런 반발이 좀 지금만큼 강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소위 말하는 보수 교과서, 교학사 교과서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완전히 민간 이심의 전략을 써서 뭐 채택한 학교도 다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 교과서 영역에 있어서는 그 타협할 수 없는 그 싸움이 이념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특히 야당은 지금 교과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야당 쪽 입장은 때문에 이것은 뭐 사전에 대화로 조율하고 타협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한 번은 국민들한테 심판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태경 의원께서는 북한 인권운동가 출신이고 북한 전문가시니까 자, 그 얘기도 좀 여쭤보죠. 이산가족 상봉 오늘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거 근데 이게 이번에 잠깐 또 일회 이벤트성으로 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북한이 좀 소극적이죠. 그렇죠. 북한은 이거를 정치 문제로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류가 확산되거나 한국의 정보가 확산되거나 이런 걸 극히 두려워하기 때문인데 만약에 북한이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 입장은 뭐 이산가족 언제든지 서로 방문하고 원하면 또 화상 대화도 할 수 있고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서로 어쨌든 원하는 대로 만나고 대화하고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저는 보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런 걸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게 하자로 제안하면 북한이 오히려 이걸 도발이라고 흡수통일하려고 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새 일간지에도 많이 인터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난 1997년에 망명하신 분,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요. 이분과 함께 우리나라에 망명한 북한 노동당 간부 출신이죠. 김덕홍 씨. 회고록 발간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비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황장엽 선생님하고 자주 뭐 철학이나 역사 그리고 북한 통일 문제로 토론을 자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기사를 봤는데 황장엽 선생이 미국 망명에서 망명 정부 세우는 문제를 한때 검토한 적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거를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건 길이 아니다라고 완전히 접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접게 된 논리는 이제 그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남쪽으로 대한민국으로 온 거를 자기를 망명객이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하셨고 나는 내 조국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왔을 뿐이다. 난 망명한 게 아니다. 그리고 통일되었을 때 대한민국 정부만 있으면 되는 거지 새로운 망명 정부가 필요하지 않다.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가 돼서 통일되는데 무슨 망명 정부가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어느 시점 이후부터 저희들한테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망명 정부 만들려고 외국에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망명 정부를 생각은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 생각을 접게 된 이유는 정통성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뭐 또 다른 얘기 들으신 건 없으세요? 그때 이제 황 선생님은 철학자이면서도 북한 민주화 혁명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북한에서 총살당한 장성택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장성택은 개혁 개방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장성택이 정권을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었고 또 이게 먼 친척간이에요. 서로. 그래요? 이제 혼인 관계가 있는 자식들 혼인 관계가 있는. 그래서 황 선생이 중국 쪽 인맥이 있었고 장성택도 중국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걸 계속
물밑 밑에서 도모하시는 것 같았어요. 장성택과 연락을 하면서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당시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좀 방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좀 통일의 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장성택이 총살 당한 걸 보면서 황장현 수장이 당시 이런 걸 추진을 했는데 그것과 좀 약간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이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서 남북관계 현안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풀리는지 보고서 또 한번 얘기 들어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뭐 롯데 이제 온 국민이요. 롯데 가계도를 완전 딱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일 것 같아요. 예? 자, 신동주 큰아들이죠.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신격호 총괄 회장을 모시고서 이 서울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진행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지금 예, 자 총괄 회장의 건강 문제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하고 신동빈 회장 측하고 신경전이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네, 일단 어제 오후에 그 신동주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 회장을 모시고 휠체어 태워서 직접 서울대 병원으로 향했다가 다시 집무실로 왔거든요. 네. 여기 오고 가는 와중에 조금 이제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신동주 회장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건강검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신격호 총괄 회장의 건강 상태 롯데그룹이 주장하는 거와 다르다. 이걸 공식화하기 위한 행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또 앞으로 법정 공부에서 우리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신격호 총괄 회장의 건강 상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검진 결과는 또 신동주 회장한테 가장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다시 복귀하고 나서 이 SDJ 코퍼레이션에서 보도자를 따로 냈습니다. 건강하시다는 결과를 받고 다시 복귀했다라고요. 이러고 나니까 이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에서 이에 대해서 이제 도를 넘어선 무단 행위다. 목적 달성을 방편으로 신 총괄 회장을 활용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아주 강력하게 성토하고 나섰거든요. 예.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신경전이 날카롭뿐만 아니라 이게 장기화되겠구나. 장기화되면 안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아들이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가는 거 뭐 그렇죠. 그게 또 어떠해서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아니 참 정말 이 롯데그룹 이 내부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상황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 누구 말에 들어야 되는지 이거 헷갈릴 것 같은데 참. 자 그리고 현대그룹이 자구 작업의 일환으로 내놓은 현대증권 매각 작업 이게 무산됐다 그러죠? 이게 어제 업계에 따르면요 지난 6월에 현대그룹이 일본계 금융그룹인 오리스가 설립한 이 특수목적법인이 있습니다. 오리스 프라이빗 에퀴티라고요. 예. 여기 발행 주식의 22.56% 그러니까 6,475억 원을 매각한 내용의 계약을 지난 6월에 체결했는데 그때 조건이 뭐였냐면 이달 16일까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 거래 종결 기한을 둔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오리스가 현대증권 인수하려다 보니까 한국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거든요. 아하. 예를 들어서 일본계 기업이 그 한국 증권사 인수에 대해서 악의적이고 배타적인 비난 여론이 있다. 예. 여기 불안감이 있다. 예. 그리고 오리스가 일본계 대부업체고 야쿠자가 자금과 연관돼 있다. 예. 뭐 이런 소문. 또 이번 거래가 지분을 잠시 넘겼다. 대사는 파킹 거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되면서 거래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면서 오리스 측에서 이제 계약을 파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그룹의 이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상황이 나아졌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시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일단 잘생기고 날씬해야지. 여자는 살림이나 잘하면 됐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보면 딱 안다니깐.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웃고 지나치는 표현들, 당사자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말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보다 존중의 말을 전해보세요. 참된 배려와 존중은 비하와 차별 없는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쓰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 데만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전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근무하고 있어요.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고민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육아부터 가족 돌봄, 자기개발, 퇴직 준비까지 이제 필요에 따라 시간 선택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우는 전일제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과 삶이 행복해지는 시간 선택제.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최현석입니다. 바깥 활동하기 참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신가요? 66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일부 지역은 제한급수라는 비상사태를 맞이했고요. 가뭄이 계속될 경우 원활한 식수 공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데도 깨끗한 물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인데요. 저 셰프 최현석이 추천하는 가뭄 해결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 바로 생활 속 물 절약입니다. 샤워하는 시간을 단 1분만 줄여도 양치질할 때 물을 컵에만 받았어도 설거지할 때 설거지통만 활용해도 물 절약, 가뭄 극복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소중한 당신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소중한 물 캠페인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30년 전엔 저축만 잘하면 된다고 했고 10년 전엔 주식을 잘하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증권을 넘어 금융투자의 시대. 하나대투증권에서 하나금융투자로 하나 더 올라갑니다. 하나금융투자.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올레드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도일입니다. 가을 하늘은 맑은데 친정엄마 얼굴은 손주 보느라 흐리다고요? 좋은 기름 넣고 구도일과 함께 출발! 부모님과 함께 가을 여행을 떠나보세요. SOE를 채운다는 건 부모님 웃음도 가득 채운다는 것. 10월은 르노 삼성 자동차 고객만 2배 더 풍성하겠습니다. 개별 서비스의 인하는 물론 50만 원 더 돌려주는 더블 혜택. 밸류박스로 보험, 보증, 신차 교환까지 SM5 디젤 QM3로 누리세요. Better and different. 르노 삼성 자동차. 신차 교환 조건 및 혜택은 매장에서 확인하세요. 이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눕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누워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은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레미안 대한민국 빅브랜드의 만남. 9510세대 대단지 1km 파크밴드 100여 개의 테마공간. 강남을 바꾸다. 9510세대 송파 헬리오시티 문의 02449-7440.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피해액 4조 원에 이르는 다단계 사기범 조이팔의 생사 여부 여전히 논란입니다. 더군다나 조이팔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강태용이 열흘 전에 중국에서 검거가 됐죠. 이것을 계기로 조이팔 사건에 대한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이팔 사건 피해자 단체죠. 바른가정 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김상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시간 관계상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 김 대표께서나 아니면 시민연대 측에서 네. 조이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죠? 네, 100% 살아있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네, 이번에 그 두 개 공중파에서 이제 조이팔에 대한 부목도 일어났고 예. 또 강태용도 잡았는데요. 그 방송 뒤에는 저희가 같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 같이 제작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내용을 더 잘 알고 있고요. 예. 지금은 이 조이팔이 살아있다라는 그 팩트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더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두 개의 지상파에서 보도한 것도 중에서 하나는 제가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대구에서도 봤다. 목격자의 증언을 기초로 한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 조이팔 측근들과 예. 그 다음에 이제 2011년 11월에 이제 조이팔이 사망했다고 발표가 이제 예. 2012년 5월에 발표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뭐 경찰에서 생존 반응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측근들의 어떤 주장들 그리고 이제 중국 현재 살고 계신 어떤 교포분들의 어떤 그런 어떤 제보들이 속속 들어왔었기 때문에 예. 뭐 최근에 전 경찰이 지금 잡힌 것도 강조죠.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저희가 확인한 것도 강조였단 말이죠. 그런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그 사실관계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의 어떤 주장이 또 힘을 받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이팔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중국입니까? 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주 근거지는 산동성에 있는 그러니까 그 산동성 자체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 있는 어떤 도시들 중에 하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거기에도 직접 그렇죠. 가보셨나요? 예, 이번에도 방송에도 뭐 갔었지만은 예. 저희들은 8년 동안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수시로 이제 계속 제보를 받고 또 SNS를 통해서 연락도 받고 또 현지 또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또 계속 제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 뭐 늘 새로운 일이 아니라 저희들은 8년 동안 이제 조이팔이 살아있다는 걸 전제를 해서 저희들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용이 검거됐으면은 좀 더 조이팔의 문제, 이 조이팔을 좀 더 쉽게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측근들이 또 어떻게 케어하고 있는 그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조이팔은 불편해지겠죠. 예. 그러면 이제 올해 안에는 검거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올해 안에는 검거가 될 수 있다. 네, 송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팔이요? 네, 조이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조이팔의 그 사촌 동생인가요? 조카군요. 조카. 유모 씨요. 네. 유모 씨. 네. 유모 씨 같은 경우에는 죽은 걸 받고 오른쪽 다리가 시커매졌다 이런 증언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송에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날짜 모 공중파에서 나왔을 때도 보면은 예. 사망 발표한 그 다음 해에 그 실제로 조이팔 관련해서 어떤 그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본인 자체도 그 증언한 데에서 에러가 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분의 어떤 증언은 또 가족이기 때문에 객관적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조이팔 측근들이 요새 그냥 부쩍 줄줄이 잡혀요. 네. 예? 그 예전에 좀 이렇게 잡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상식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조이팔이 들어가면 대한민국 모든 상식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 사건도 물론 금액은 크긴 하지만 조이팔 사건도 뭐 1년이면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 예. 결국 7, 8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그 잡아야 될 경찰이라든지 또 형을 먹여야 될 검사라든지 그런 교도관이라든지 예. 직접적인 공무원들의 어떤 범죄 행위가 계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가 어떤 기관에서 잘못을 해서 지금 7, 8년이 더 걸린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이상 더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단순한 사건인데 예. 7년 동안 잡지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수치일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국가기관의 관련이라는 표현을 쓰셨나요? 그렇죠. 국가기관 공무원이 지금 다 징역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7년이라는 세월이 여태까지 걸려버린 거죠. 흘러버렸다.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줄줄이 잡히고 있으니까 조이팔도 잡을 것이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조이팔의 은닉재산 규모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1조 원대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1조 원대 미만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2천억 원이다. 근데 이거보다는 훨씬 많다. 예, 이렇게 보시는 2천억대라고 거군요. 보셔야 되는데요. 네. 일단 우리가 여수신 규모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제 뭐 저희가 이제 6조 원대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 금액이요. 네, 피해. 예. 일단 그 사건 규모는 6조 원대인데 예. 실제 은닉된 재산이라든지 예. 우리가 찾아야 될 금액은 수천억대 정도로 지금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천억대요. 네네. 그러니까 조이팔 잡고 조이팔 재산 환수하면 그렇죠.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고요. 당연합니다. 예. 앞으로 어떤 계획이십니까?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년이면 해결될 사건이 7년이 걸렸습니다. 예. 거기에 국가공무원이 이제 비행위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국가 배상. 그 또한 이제 뭐 메이도프 사건 때처럼 이제 150년도 받을 수 있는 아주 이게 심각한 범죄 사항인데 예. 우리나라는 사실 이 양형 기준이 상당히 경제 사업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한 또 범죄 수익금에 대한 한수가 예. 요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가칭 과실련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범죄 수익금 한수에 대한 어떤 모든 체계가 좀 더 현실화되고 좀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조이팔 사건 피해자 모임이죠. 바른가정 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김상전 대표였습니다. 박상용 변호사의 이번 주 사건 랭킹. 이번 주 사건 랭킹 순서입니다. 오늘도 평택경찰서장 출신이시죠? 박상용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방금 인터뷰 들으셨죠? 예. 우리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에 동감 조이팔이요? 네. 조이팔 살아 있는데 네. 조이팔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태형이 송환돼도 강태형이 모른다고 할 거고요. 지금 정모 경사, 정모 전 경사. 네. 대구 경찰청에서 조사받는데 난 조이팔 모른다, 접촉 안 했다 이렇게 지금 발뺌하고 있거든요. 중국 공안에서 협조해주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뭐 어떻게 좀 진술을 받아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텐데. 예. 강태형이 오면은 강태형이를 상대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행적을 수사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중국 공안 당국의 협조 없이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협조를 잘 해야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보위원회에서 청장에게 대구지방경찰청에 맡기지 말고 경찰청에서 직접 나서라 이렇게 아주 호되게 꾸중했다고 그렇죠. 합니다.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전국적으로 피해자들이 있고 하니까 그 조이팔. 근데 살아있다고 보시는군요. 우리 박 변호사님도. 그렇습니다. 살아있으면 잡혀요. 제가 볼 땐. 이런 사람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예,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잡아야죠. 자, 그리고요. 그 얘기 해야죠. 이번 주 어떤 얘기 해야 됩니까? 조이팔 사건 얘기 꽂혀가지고. 캔맘 벽돌 사건. 지금 이 벽돌 던진 애가 9살. 예,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애가 11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형사처벌할 수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벽돌을 던질 때 과연 밑에 사람이 있다는 거를 알고서 던졌는지 이건데요. 본인은 몰랐다고 지금 진술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경찰에 지금 그러면은 2차 조사가 진행이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과수를 통해 가지고 그 진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모의 실험까지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아파트 주민들하고 학교, 특히 이제 이 학생이 다니던 학교, 이 용의선상에 있는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 가해 학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주민들도 사실상 참고인 조사 여부해 가지고 일부 주민은 거짓말 탐지기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어쨌든 지금 촉법 연령 이게 만 9세는 촉법 연령에 걸리지 않죠. 그나마도 안 걸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 처분도 할 수가 없고요. 촉법 연령에 들어가 있으면 촉법 그 연령에 들어가 있으면 뭐가 달라져요? 촉법 연령 이하고 10세, 11세, 12세, 13세를 촉법 연령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10세 미만이면은 예. 법원 소년부에 가가지고 재판까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촉법 연령이면 재판은 받는군요. 촉법 연령이면 재판은 받습니다. 보호처분. 보호처분이라는 게 뭐예요? 소년원에 가는 거예요? 소년부에 가가지고 예. 보호자에게 위탁하든가 아니면 보호 관찰을 받던가. 보호 관찰은 경찰이 수시로 그렇죠. 이게 법무부 보호 관찰에서 감시하고 재범 저지르지 않도록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 이번 경우에는 그것도 안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받는 아무것도 안 받는다는 아무것도 겁니다. 안 받는 예. 거죠. 과연 이게 그 소년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 또 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거는 얘가 재범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또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한 장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전과자 안 만들면서 보호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래서 보호 관찰을 할 수 있는 연령대는 좀 낮춰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근데 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 용의선상에 있는 학생이죠. 아직은 용의선상에 있는 학생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밑에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를 알고 던졌는지 모르고 던졌는지 하는 부분이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 그게 또 근데 어제 저희가 피해자 인터뷰도 했는데 그 피해 당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용의선상에 있는 학생 가족들한테 이런 것도 사실 좀 상당히 좀 드문 경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경찰이 끝까지 밝힐 거라고 보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사실상 실익은 없거든요. 이게 민사소송의 위자료 청구를 받기 위해서 이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건데요. 실익은 없지만은 밝혀지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위론적이죠.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뭐 몇 번 하고서 그냥 덮는 일은 없겠죠. 그렇습니다. 진술에 의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진실 밝혀지는 데는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언에 의해서만 그렇습니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음 소식 얘기해 보죠. 그 원정 도박 얘기네요. 예, 뭐 삼성 라이온스 예. 이제 시리즈를 앞두고 있는데 투수 2명이 뭐 마카오에 가서 원정 도박을 했다. 이거 관련해서 경찰에서 내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일부 검찰에서는 또 이 원정 도박과 관련해 가지고 해운업체 대표를 갖다가 뭐 지금 수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야구 선수들, 유명 야구 선수들과 이 기업체 대표들을 유명인들이 왜 이렇게 동남아시아 가가지고 그 불법 도박을 하는지. 예. 아니 근데 이해도 마카오 갔다고 해서 다 도박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마카오가 문화 유적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박하러 가지 않더라도 거기 김대건 신부님 뭐 이런 성당도 있고 동상도 있고 이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꼭 마카오만 갔다고 그래서 도박했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마카오에 가가지고 도박을 하도록 만든 유혹을 하도록 만든 이 뭐 조직 폭력배라고 하는데 이런 알선업자들이 개입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돈까지 꺼주고 그리고 그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 룸을 조폭들이라며? 그렇습니다. 카지노 룸을 예. 임차를 해가지고 통째로 빌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손님을 유치해가지고 수수료도 받고 또 도박 돈까지 꿔주고 또 도박 돈을 딴다 하더라도 나중에 국내에서 돈을 안 줍니다. 왜냐? 돈을 달라고 하면은 너 도박했다고 내가 다 풀어버린다. 유포할 거다. 네. 사실상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식으로 도박하면은 따도 잃고 다 잃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도박한 사람보다는 사실상 도박장 개장한 사람, 도박장으로 끌어들이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수사가 되고 있나요 지금?
지금 그 사람들을 초점으로 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 도박을 한 초점으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딴 사람들이 줄줄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도박을 한 사람들이 예.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박을 한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보다는 예. 이 자기 도박을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냐. 아하. 예. 그리고 그에 대해서 환치기를 해준다든가 돈을 꿔주고 우리나라 돈 와가지고 돈을 바꾼다든가 또는 사채놀이를 해주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얘기를 하면은 형을 좀 감면해주는 그러한 것이 좀 필요해야 실질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고 도박꾼들을 끌어들인 이러한 사람을 잡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실제로 이 도박이 또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중독성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처벌 위주로 간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에는 좀 치료도 병행하는 중독을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선 그 카지노 거기에서도 좀 도박 치료센터가 좀 활성화돼가지고 있기는 있군요. 있긴 있는데 제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야구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야구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는데 삼성 이게 라이온스가 그죠? 아주 고민이라고 합니다. 예, 자. 우리 박 변호사님이 매주 말씀해 주신 한국의 법 집행기관 이것만은 고쳐보자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아까 그 다단계 피해자 말씀하셨는데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상에 사기, 유사수신 이거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쉬운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범죄 어떻게 해요? 범죄로 인해 수익한 사람 예를 들면 조이팔 같은 경우에 그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로 인해 가지고 돈을 취득하지 않았습니까? 2조 9천억. 검찰이 자금 추적하면서 그거를 해가지고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조치를 해야 됩니다.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은 그리고 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게 사기나 유사수신, 조이팔 같은 경우, 조이팔 사건의 경우에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 단체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서 조이팔의 재산 찾기 위해서 자기 돈 들어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사 소송은 따로, 형사는 따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제도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피해자 단체들이 줄곧 하는 얘기가 법 개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유사수신 피해자들이 피해본 금액 검찰이 수사하면서 기소 전에 몰수 보전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그 재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검찰이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은 세월호의 유병헌 사건 같은 경우에 청해진 그건 횡령이라 됐거든요. 국가가 부정부패한다든가 도박자금 이런 거는 되는데 왜 유사수신 행위규제법은 안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오늘 아까 조이팔 피해단체 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반드시 고쳐줘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평택경찰서장 출신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벌써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줄여야겠네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